여보, 저녁 예불이 시작됐어요. 법당 안에 장엄한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민재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스님들이 일어서는데 그때였습니다. 한 비구니 스님이 민재의 앞을 지나가는 순간 민재의 심장이 멎었어요. 저 얼굴, 저 걸음걸이, 저 눈빛, 5년 전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다 걸려 이혼한 전처였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돌아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저는 지연입니다.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바람 피운 남자와 자식 낳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불현듯 5년 전 그날 아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싶어 하던 그 눈빛. 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던 그 표정.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던 걸까? 5년 전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됩니다. 1998년 봄 서울 청담동 한성그룹 본사 43층 회장실. 강민재는 아버지 강태산 회장 앞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텅 빈 빌딩들이 보였다. 한성그룹도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해가지 못했다. 계열사 3개가 매각되고 직원 2,000명이 명예퇴직했다. 민재야, 이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우리 한성이 살아남으려면 현대중공업 쪽과 혼맥을 맺어야 해. 장혜진 말이야. 비서실장 장이사 딸. 너희 대학 동기잖아. 강태산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결혼을 사업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 그 피아니스트 여자 말하는 거냐? 윤서아, 그게 뭐하는 집안인지나 알고 있어? 아버지가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주부라며 우리 한성가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야.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 저는 서아와 결혼하겠습니다. 서아는 제가 재벌이어서가 아니라 강민재라는 한 사람으로서 저를 사랑해줬습니다. 1년 전 가을, 민재는 자선음악회에서 피아니스트 윤서아를 만났다. 그녀가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이 있는 연주. 무대 위에 그녀는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저 연주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서아는 수줍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유명한 분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그냥 강민재입니다. 직함 빼고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민재는 서아의 솔직함과 따뜻함에 매료됐다. 서아는 민재의 외로움을 이해해줬다. 재벌 3세라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늘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외로운 남자를 1998년 3월 두 사람은 결혼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불길했다.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 김 여사는 서아의 손도 잡지 않았고 하객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여자 보는 눈은 없네라고 비아냥거렸다. 신혼집은 청담동 본가에서 차로 5분 거리 타워팰리스였다. 60평 펜트하우스. 평수는 넓었지만 서아에게는 감옥 같았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보낸 가정부 박씨가 와서 집안일을 하며 서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마님 시어머니께서 며느님 건강 챙기시라고
제가 반찬 만들어 왔어요. 그 말 속에는 네가 제대로 된 밥을 할 줄이나 아냐는 무시가 담겨 있었다. 서아는 참았다. 민재를 사랑하니까. 그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민재는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다. IMF로 어려워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새벽 6시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왔다. 서아는 혼자 넓은 집에서 피아노를 쳤다. 쇼팽의 녹턴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결혼 6개월 차 첫 번째 시련이 왔다. 시댁 식사 자리에서였다. 서아야, 결혼한 지 반년이 됐는데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긴. 빨리 아들 낳아야지. 우리 한성가는 대대로 아들이 가문을 이어왔어. 알겠니? 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민재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이라고 한마디 했지만 그것뿐이었다. 그날 밤 서아는 혼자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했다. 음성이었다. 3번째였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여기에 맞는 사람이 아닌가 봐. 하지만 서아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고 있었다. 복부 통증, 생리불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그녀는 혼자 생각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시댁에 알려지면. 결혼 1년이 다가올 무렵 서아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다. 친구 만나고 온다거나 백화점 간다는 핑계였다. 민재는 의아해했지만 깊이 묻지 않았다. 회사 일로 너무 바빴으니까. 하지만 서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몸무게도 줄었다. 민재는 걱정했다. 서아야, 어디 아파?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아니야, 괜찮아. 당신이 중간에서 힘들어질까봐. 서아는 민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걸 혼자 견뎠다. 결혼 1년 차 겨울, 상황이 더 악화됐다. 서아는 점점 더 자주 외출했다. 표정도 어두워졌다. 어느 날은 눈이 퉁퉁 부어서 돌아왔다. 서아,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서아의 가방에서 영수증이 떨어졌다. 병원 영수증이었다. 하지만 병원 이름만 있고 진료 과목은 적혀 있지 않았다. 민재는 집어들었다. 병원? 어디 아픈 거야? 서아는 당황하며 영수증을 빼앗았다. 아니야, 그냥 검진 받은 거야. 무슨 검진? 여자 검진이야. 신경 쓰지 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찝찝함이 남았다. 결혼 2년 차 1999년 봄. 서아의 행동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자주 외출하고 전화를 받을 때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서아,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친구가 힘들어해서 상담해줬어. 무슨 친구? 이름이 뭔데? 미숙이. 민재는 서아의 눈을 봤다. 거짓말하는 눈이었다. 서아는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렸다. 민재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회사 동료가 말했다. 강 전무님 부인께서 역삼동에서 어떤 남자분과 자주 만나신다던데요? 뭐?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아가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까? 아니야, 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너무 많은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다. 그때 민재의 대학 동기이자 첫사랑 장혜진이 한성그룹 전략기획실로 입사했다. 혜진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능력 있었다. 그녀는 미국 MBA를 마치고 돌아왔다. 민재 오빠 오랜만이에요.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이에요. 혜진은 서아를 시기했다. 자신이 유학 가기 전에 민재에게 고백했지만 민재는 친구로 남고 싶다고 거절했었다. 그런데 자신이 유학 간 사이에 민재는 이름도 모르는 피아니스트와 결혼해버렸다. 혜진은 서아를 관찰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서아가 자주 병원을 간다는 것. 그리고 어떤 남자와 자주 만난다는 것. 뭔가 있어. 분명히. 혜진은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윤서아라는 여자를 미행해주세요.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두 보고해주세요. 2주 후 혜진은 결정적인 사진들을 받았다. 서아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사진. 남자가 서아의 손을 잡아주는 사진. 두 사람이 병원에서 함께 나오는 사진. 그리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뒷모습 사진.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녀는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짰다. 사진 속 남자가 묵고 있는 호텔을 알아냈다. 역삼동의 한 비즈니스 호텔 1205호였다. 혜진은 호텔 프론트 직원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객실 키카드를 복사했다. 이거 10만 원 드릴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혜진은 그 키카드를 서아의 가방에 몰래 넣을 기회를 노렸다. 한편 서아의 친정에도 문제가 생겼다. 아버지 윤재철이 갑자기 사채업자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연 30%의 고리대금이었다. 민재는 우연히 그 소문을 들었다. 회사 법무팀 직원이 말했다. 강 전무님, 장인어른께서 사채에 손을 대셨다던데 괜찮으세요? 뭐라고요? 아, 제가 아는 사채업자가 그러던데 혹시 제가 착각한 건가요? 민재는 서아에게 물었다. 서아, 아버님이 사채를 쓰셨다는데 사실이야? 서아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돈이 필요하면 내가 드릴 수 있었잖아. 미안해. 아빠가 나한테 비밀로 하래서. 무슨 일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셨대? 잘 모르겠어. 아빠가 자세히 말씀 안 하셔서. 민재는 답답했다. 서아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최악의 상상이 머리를 스쳤다. 혹시 서아가 그 남자한테 돈을 갖다 바친 건 아닐까? 1999년 12월 밀레니엄을 앞둔 송년회 시즌. 한성가의 가족 모임이 있었다. 본가에 모든 가족이 모였다. 민재의 남동생 민석과 그의 부인, 여동생 민주, 그리고 사촌들까지. 혜진도 전략기획실장 자격으로 초대받았다. 그녀는 이날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서아의 명품 가방에 호텔 키카드를 넣어둔 것이다. 식사 전 화장실에서 서아가 가방을 열어둔 틈을 타서 저녁 식사 중 시어머니 김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야, 요즘 자주 외출한다며? 어디 가는 거니? 친구들 만나거나 쇼핑하러 가요, 어머님. 친구? 무슨 친구? 이름 좀 대봐. 미숙이랑 지은이요. 김 여사는 의심의 눈초리로 서아를 봤다. 그때 혜진이 교묘하게 끼어들었다. 어머님, 혹시 며느님께서 역삼동 쪽에 자주 가신다는 거 아세요?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민재가 혜진을 쳐다봤다. 혜진 씨, 무슨 말이에요? 아, 저도 우연히 들었는데 회사 직원이 며느님을 그쪽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강태산이 끼어들었다. 역삼동? 거기가 어디지? 호텔이 많은 동네입니다, 회장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났다. 서아, 가방 좀 보자. 네. 가방 좀 보자고.
김 여사는 서아의 명품백을 낚아챘다. 서아는 당황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김 여사는 가방을 뒤졌다. 지갑, 화장품, 핸드폰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플라스틱 카드가 나왔다. 호텔 키카드였다. 역삼 비즈니스 호텔 1205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니? 서아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저는 그런 거 본 적도. 변명하지 마. 호텔 키카드가 왜 내 가방에 있어? 넌 지금 우리 민재를 속이고 바람 피우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 저는 몰라요. 민재가 다가왔다. 그는 키카드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아 설명해봐. 이게 뭐야? 민재 씨, 저는 정말 몰라요.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몰라. 내 가방에서 나왔는데. 혜진이 결정타를 날렸다. 어머님,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그녀는 준비한 사진들을 꺼냈다. 서아가 모르는 남자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병원 앞에서 함께 걸어 나오는 사진.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뒷모습 사진.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서아는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다. 사진 속 남자는 오빠였다. 5년 만에 미국에서 귀국한 오빠 윤서준. 저 조건 누구냐고. 대답 못해. 서아는 입술을 떨었다. 오빠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오빠가 왜 갑자기 귀국했는지, 왜 호텔에 묵고 있는지 설명하려면 모든 걸 말해야 했다. 자신의 비밀까지. 저는 정말. 민재는 서아를 냉정하게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다. 서아, 마지막으로 묻겠어. 이 남자는 누구야? 오빠예요. 뭐? 제 친오빠라고요.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친오빠? 당신 오빠는 5년 전에 미국 갔다며? 갑자기 오빠가 나타났어? 정말이에요. 최근에 귀국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서아, 나한테 단 한 번도 오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 결혼 2년 동안. 갑자기 오빠라고? 서아는 할 말을 잃었다. 실제로 오빠 이야기를 민재에게 하지 않았다. 오빠가 미국에서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 걸 숨기고 싶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언제 말하려고 했어? 2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시아버지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윤서아, 당신 아버지가 사채 5천만 원을 빌렸다는데 그 돈은 어디에 쓴 거요? 그건 혹시 그 남자한테 갖다 바친 거요? 아니에요. 하지만 서아는 설명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민재는 서아를 똑바로 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서아,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기는 한 거야? 민재 씨, 대답해. 나를 사랑했어. 아니면 우리 집 돈 때문에 결혼한 거야. 서아는 눈물을 흘렸다.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집 나가. 당장 나가. 2000년 1월, 새천년의 시작. 하지만 서아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다. 서아는 타워 팰리스에서 쫓겨났다. 민재는 그녀를 보지도 않았다. 이혼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서명하고 나가.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오히려 우리 가문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조용히 가라면 그냥 보내주겠어.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다.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졌다. 잉크가 번졌다. 민재 씨 한 가지만 믿어줘요. 저는 바람 피우지 않았어요. 당신만 사랑했어요. 나가. 제발 제 말 좀. 나가라고. 민재의 고함에 서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2년간의 결혼 생활이 단 하루 만에 끝났다. 친정으로 돌아왔다. 낡은 빌라. 문 앞에는 채무 변제 독촉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서아는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나왔어. 어머니 박명자는 딸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서아야, 우리 딸. 엄마 미안해, 나 이혼했어.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다. 거실에는 오빠 윤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서아야, 오빠 때문에 미안해. 오빠 잘못 아니에요. 내가 잘 설명했어야 하는 건데. 서준은 5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다. 한국에서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도망치듯 떠났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몇 달 전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다. 서준아, 내 동생 서아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시댁에서 구박받고 그런데 요즘 자주 병원을 간다는구나.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서준은 급하게 귀국했다. 동생을 만났을 때 서아는 눈에 띄게 야윈 상태였다. 서아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말랐어? 오빠 나. 서아는 오빠에게만 진실을 털어놨다. 난소에 종양이 있다는 것. 악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것. 미친 서아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시댁에 알려지면 쫓겨날 것 같아서. 서준은 동생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아버지는 퇴직금을 털고 부족한 돈은 사채를 썼다. 서준은 동생과 함께 병원을 다녔다. 상담도 해주고 치료 계획도 함께 세웠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다. 이혼 후 며칠간 서아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밥도 먹지 않았다. 물만 조금 마셨다. 서아야, 밥 좀 먹어라, 이러다 죽겠어. 엄마, 나 죽고 싶어? 그런 말하지 마.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울었다. 이혼 일주일 후 서아는 다시 병원에 갔다. 담당인은 심각한 표정이었다. 윤서아 씨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얼마나요?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종양이 커졌고 이제는 양쪽 난소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까지 전이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아는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수술하면 되나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자궁까지 모두 적출해야 합니다. 그럼 나는? 네. 앞으로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서아는 허탈하게 웃었다. 어차피 이혼했다. 어차피 다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될 일도 없을 것이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어떠세요? 네, 하겠습니다. 2000년 2월 서아는 수술을 받았다. 6시간짜리 대수술이었다. 전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서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완전한 여자가 아니구나.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나는 이제 뭐지? 퇴원 후에도 서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망가졌다. 그녀는 매일 악몽을 꿨다. 민재가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며 넌 우리 집안의 수치야라고 말하는 꿈. 시어머니가 쓸모없는 년이라고 욕하는 꿈. 2000년 6월 서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새벽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왔다. 그리고 남산으로 향했다. 남산타워 전망대. 서아는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저 아래로 뛰어내리면 모든 고통이 끝날까? 이봐요. 거기 뭐 하는 거예요? 경비원이 달려왔다. 서아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니야, 엄마 아빠가 오빠가 얼마나 슬퍼할까. 그녀는 난간에서 물러났다. 경비원이 그녀를 붙잡았다. 정신 차려요. 죽으면 안 돼요.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지하철을 탔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다.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지하철에서 우연히 불교 방송 광고를 봤다. 템플스테이 광고였다.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지리산의 고즈넉한 사찰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서아는 그 광고를 보고 결심했다. 그래, 일단 거기라도 가보자. 숨을 좀 쉬자. 2000년 6월, 서아는 지리산으로 향했다. 산천군 깊은 산속, 대원사. 비구니 스님들만 계시는 수행 도량이었다. 서울에서 버스로 5시간.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1시간 더 걸어 올라가야 했다. 숲길을 걸으며 서아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새소리, 계곡물 소리, 바람 소리. 서울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대원사는 작았다. 법당 하나, 요사체 2채, 그리고 템플스테이 공간. 서아는 템플스테이 신청을 했다. 보살님, 며칠 묵으실 건가요? 일단 일주일이요. 연장할 수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마음 편히 쉬다 가세요. 서아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다. 온돌방. 창문 밖으로 계곡이 보였다. 그녀는 짐을 풀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여기는 평화롭다. 아무도 나를 구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는다. 저녁 예불 시간. 서아는 법당에 들어갔다. 2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독경을 하고 있었다. 그 소리가 장엄하면서도 고요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서아는 그 소리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평온함을 느꼈다. 예불 후 주지스님 법운스님이 서아에게 다가왔다. 보살님, 처음 오셨나 봐요. 많이 힘드셨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보살님 눈에 깊은 슬픔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 여기서 쉬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천천히 알게 될 겁니다. 서아는 절에서 일주일을 묵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하루 2끼의 공양을 하고 산을 걸으며 명상을 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하루 2끼만 먹는 것도 텔레비전도 인터넷도 없는 생활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아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졌다. 민재에 대한 그리움도 시댁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희미해졌다. 일주일이 지나고 서아는 연장을 신청했다. 한 달만 더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연장을 신청했다. 3달만 더. 3달이 지나고 서아는 법운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저 출가하고 싶습니다. 법운 스님은 서아를 오래 바라봤다. 왜 출가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출가는 도망이 아닙니다, 보살님. 알아요.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이곳에서 9개월을 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딸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법운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1년을 더 지내보십시오. 그리고 1년 후에도 같은 마음이라면 그때 출가를 허락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아는 절에서 1년을 더 살았다. 그 1년 동안 그녀는 더욱 깊은 수행에 들어갔다. 새벽 예불뿐 아니라 밤 참선도 했다. 경전을 읽고 사경을 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민재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다. 그도 피해자였어.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그가 날 의심한 건 당연해. 시댁에 대한 분노도 사라졌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가문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연민도 사라졌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하지만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야.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야. 2001년 6월, 정확히 1년 후, 서한은 다시 법원 스님 앞에 섰다. 스님, 저는 여전히 출가를 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길을. 그리고 저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법운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출가를 허락합니다. 2001년 7월 서한은 삭발식을 했다. 긴 생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졌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서한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안녕, 윤서아. 그리고 안녕, 강민재의 아내였던 나. 그녀는 법명을 받았다. 지연, 지혜가 나타나다는 뜻이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민재는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혼 후 1년 반. 그는 회사 일에만 몰두했다. 한성그룹은 IMF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성장하고 있었다. 민재는 전무로 승진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타워 팰리스 아파트는 여전히 넓고 호화로웠지만 텅 비어 있었다. 서아가 연주하던 피아노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밤마다 민재는 혼자 술을 마셨다. 위스키 온더락. 한 잔, 두 잔 취할 때까지 마셨다. 서아야, 너 어디 있어? 넌 지금 뭐 하고 있어? 민재는 몇 번이나 서아의 친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서아의 가족들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 어느 날 민재는 서아의 어머니를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쳤다. 어머님. 박명자는 민재를 보고 얼굴을 돌렸다. 어머님, 제발 서아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몰라요. 우리 딸은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제발 제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박명자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사과?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당신네 시댁이 얼마나 구박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 딸을 단 한 번도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해요? 우리 딸은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네.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거 알아요. 민재는 충격을 받았다. 자살? 이제 우리 딸은 속세를 떠났어요. 다시는 찾지 마세요. 제발 더 이상 우리 딸을 괴롭히지 마세요. 박명자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민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속세를 떠났다 무슨 뜻이지? 설마 정말 죽은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서아를 찾을 수 없었다. 장혜진이 다가왔다. 그녀는 민재를 위로하며 조금씩 접근했다. 민재 오빠 힘드시죠? 제가 곁에 있을게요. 민재는 혜진을 거부하지 않았다. 외로웠으니까. 함께 저녁을 먹고 회사 일을 상담하고 가끔 영화도 봤다. 2002년 민재의 부모님은 재혼을 압박했다. 민재야, 이제 그 여자 잊어라. 혜진이가 얼마나 좋은 애냐. 재혼해서 빨리 아들 낳아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3년 초 민재는 혜진과 약혼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약혼식 날 민재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행복한 걸까? 대답은 아니오였다. 2003년 5월 민재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회사는 잘 나가고 있었다. 약혼도 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는 불면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렸다. 새벽 3시 또 공황 발작이 왔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민재는 119에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이러다가 정말 미치겠다. 다음 날 주치의가 권유했다. 강 전무님 한번 쉬세요. 요즘 템플스테이가 좋다던데 그런데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템플스테이요? 네. 제 지인도 다녀왔는데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민재는 망설이다가 결심했다. 뭐라도 해야겠어. 이대로는 안 돼. 그는 인터넷으로 템플스테이를 검색했다. 여러 사찰이 나왔다. 그 중에서 지리산 산청의 대원사가 눈에 들어왔다. 비구니 사찰, 조용한 수행도량, 여기가 좋겠네. 민재는 예약을 하고 주말에 지리산으로 향했다. 서울에서 5시간.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그는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다. 대원사에 도착했다. 작고 고즈넉한 절이었다. 민재는 템플스테이 접수를 하고 회색 승복으로 갈아입었다. 보살님, 저녁 예불이 6시에 있습니다. 법당으로 오세요. 민재는 법당으로 갔다. 이미 2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앉아 있었다. 그는 뒤쪽에 조용히 앉았다. 예불이 시작됐다.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엄하고 고요한 소리. 민재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집중했다. 예불이 끝나고 스님들이 일어났다. 민재도 일어나려는데 한 스님이 그의 앞을 지나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비구니 스님. 수척하지만 맑은 얼굴. 민재는 그 얼굴을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저 얼굴 저 눈 설마. 스님이 민재를 스쳐 지나갔다. 민재는 그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떠올렸다. 걸음걸이, 손의 모양, 고개를 숙이는 방식. 서아? 민재는 스님을 쫓아갔다. 스님은 요사체로 들어가려고 했다. 저 스님. 스님이 돌아봤다. 민재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녀였다. 윤서아였다.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분명 서아였다. 서아? 스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합장. 저는 지연입니다. 서아? 정말 너야? 너 왜 여기에? 보살님, 제 본명은 지연입니다. 서아라는 이름은 속세에 두고 왔습니다. 민재는 다가가려고 했지만 다른 스님이 막아섰다. 보살님, 스님들을 놀라게 하지 마세요. 아니, 저 스님은 제. 보살님, 조용히 해주십시오. 지연 스님은 요사체로 들어가 버렸다. 민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서아가 스님이 됐다고? 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템플스테이 숙소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서아가 출가를 했다고? 왜? 나 때문인가? 내가 그녀를 그렇게 만든 건가? 새벽 3시 예불 종소리가 울렸다. 민재는 일어나 법당으로 갔다. 어둠 속에서 스님들이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지연 스님도 그 중에 있었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평온해 보였다. 고요하고 담담했다. 3년 전 그가 쫓아냈을 때의 그 절망적인 표정은 없었다. 예불 후 민재는 지연 스님을 기다렸다. 그녀가 법당에서 나왔을 때 민재가 다가갔다. 지연 스님 아니, 서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보살님, 저는 이제 속세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야 있어.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해.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사과하고 싶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연 스님은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도 미련도 없었다. 보살님,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용서? 그렇게 쉽게?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았어요. 나는 못 내려놔.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고요? 지연 스님은 쓸쓸하게 웃었다. 보살님은 저를 단 한 번도 믿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민재는 할 말을 잃었다. 보살님, 이제 돌아가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곧 결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아? 우연히 들었습니다. 장혜진 씨와요. 축하드립니다. 아니야, 나는 혜진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그건 보살님의 문제입니다. 저와는 상관없어요. 지연 스님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민재는 그녀를 잡으려다가 멈췄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 평온해 보였다. 민재는 절을 떠났다. 하지만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서하는 출가를 한 거야? 나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서울로 돌아온 민재는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윤서아라는 여자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무엇을 했는지, 어디를 다녔는지 모두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이전 1999년부터 2000년까지도요. 병원 기록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2주가 지났다. 민재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받았다. 두꺼운 파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윤서아, 1999년 3월 서울대학교병원 종양내과 초진. 진단명 난소종양 의심. 민재의 손이 떨렸다. 1999년 5월 조직 검사 결과 난소암 일기 진단. 민재는 숨이 막혔다. 1999년 6월 2000년 2월 항암 치료 진행. 총 6차례. 민재는 보고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2000년 4월 수술 진행. 양측 난소 및 자궁 전적 출술. 윤재철 서하에 붙인 2000년 1월 사채 5천만 원 대출. 용도 딸 윤서아의 치료비. 윤서준 서하의 오빠 2000년 1월 미국에서 급히 귀국. 목적 동생 윤서아의 치료 지원. 체류지 역삼동 비즈니스 호텔 1205.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호텔 키카드의 주인은 서아의 오빠였다. 사진 속 남자도 오빠였다. 사채는 서아의 치료비였다. 서아가 자주 외출했던 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병원에 간 것이었다. 민재는 책상에 이마를 찧었다. 아, 그는 오열했다. 서아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병을 숨기며 혼자 고통받으며 시댁 눈치를 보며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자신은 그녀를 의심하고 배신자로 몰고 쫓아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그는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마지막 페이지. 윤서아, 2001년 7월 지리산 대원사 출가. 법명 지연. 현재까지 대원사에서 수행 중. 민재는 보고서를 가슴에 안았다. 서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는 보고서를 본 다음 날 장혜진을 찾아갔다. 그녀는 회사 임원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혜진 씨, 나와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일이에요, 민재 오빠? 민재는 문을 닫고 혜진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5년 전 서아의 가방에서 나온 호텔 키카드. 그거 당신이 넣은 거죠?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진들도 당신이 준비한 거죠?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답하십시오. 침묵이 흘렀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제가 했어요. 민재는 혜진의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저는 오빠를 사랑했어요. 혜진은 소리쳤다. 대학 때부터 오빠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유학 가기 전에 고백했지만 오빠는 거절했어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유학에서 돌아와 보니 오빠는 이미 결혼했더라고요. 이름도 모르는 피아니스트랑, 저보다 못한 여자랑. 서아가 당신보다 못해요. 서아는. 네, 저보다 못해요. 집안도 학벌도 능력도. 그런데 왜 오빠는 저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민재는 혜진을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혜진 씨, 당신은 서아가 무슨 병을 앓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병? 난소암이었어요. 1999년부터 혼자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짐이 될까봐 숨기면서요. 혜진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진 속 남자는 서아의 친오빠였어요. 미국에서 급하게 귀국해서 동생 치료를 도와준 거였습니다. 호텔 키카드도 오빠가 묵던 방 키였고요. 사채는 서아의 치료비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당신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저 서아를 제거하고 싶었을 뿐이죠. 민재는 혜진에게서 돌아섰다. 혜진 씨, 우리 약혼은 무효입니다. 오빠 제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민재는 혜진을 돌아봤다. 서아한테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민재는 혜진을 떠나 부모님을 찾아갔다. 한성가 본가. 거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재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서아에 대해서입니다. 5년 전 서아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가 비웃었다. 또 그 여자 이야기야? 증거가 다 있었잖니. 그 증거는 조작된 겁니다. 장혜진이 모함했어요. 민재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서아의 병, 치료 과정, 오빠의 귀국, 모든 진실을.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다. 시아버지도 침묵했다. 서아는 1999년부터 난소암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이를 왜 안 낳느냐고 구박하실 때 서아는 이미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시댁의 짐이 될까봐. 김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무슨 짓을. 서아가 자주 외출한 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병원에 간 겁니다. 혼자 항암 치료 받으러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숨기려고 가발까지 썼대요. 친정 아버지가 사채를 쓴 건 서아의 치료비 때문이었습니다. 5천만 원. 서아가 다른 남자한테 갖다 바친 돈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돈이었어요. 강태산 회장이 물었다. 그럼 지금 서아는 어디 있느냐? 출가했습니다. 지리산 대원사에서 비구니 스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서아는 저희가 쫓아낸 후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았고 절로 갔습니다. 그리고 2년간 그곳에서 살다가 출가를 결심했대요. 민재는 부모님을 똑바로 봤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서아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저 병을 숨긴 것뿐이었어요. 우리 집안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김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내가 그 애를 그렇게 만든 거야. 내 잘못이야.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한성그룹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서아를 찾아가서 사죄하겠습니다. 평생이 걸리더라도요. 민재는 다시 대원사로 향했다. 하지만 지연 스님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민재는 절 입구에서 매일 기다렸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는 그 자리를 지켰다. 일주일째 되는 날 법운 스님이 나왔다. 보살님, 그만 돌아가시지요. 스님, 저는 지연 스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연 스님은 보살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과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법운 스님은 한숨을 쉬었다. 보살님, 사과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상대방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겁니까? 진정으로 지연 스님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그분을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다. 지연 스님은 이제 평화를 찾았습니다. 보살님이 다시 나타나면 그 평화가 깨집니다.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보살님, 진정한 사랑은 내려놓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민재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전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미안하다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법운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절을 떠났다. 하지만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절 근처 마을에 작은 집을 얻었다. 서아를 내버려 두겠어. 하지만 멀리서라도 지키겠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2003년 가을, 민재는 모든 걸 버렸다. 한성그룹 전무직을 사임하고 약혼을 파기하고 부모님과도 결별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한성가의 아들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민재야, 정신 차려. 한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거야. 제 인생을 망친 건 저 자신입니다. 저는 이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민재는 대원사 근처 마을에 작은 집을 얻었다. 단칸방이었다. 재벌 3세가 살던 60평 펜트하우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곳. 하지만 민재는 만족했다. 그는 마을에서 일을 찾았다. 농사를 돕고 짐을 나르고 허드렛 일을 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였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매일 아침 민재는 절에 올라갔다. 경내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저 입구에서 절을 올렸다. 108배. 그는 한 번 절할 때마다 속으로 외쳤다. 서하야, 행복해라. 서하야, 건강해라. 서하야, 평안해라. 겨울이 왔다. 눈이 많이 내렸다. 어느 날 지연 스님이 산에 올랐다가 미끄러져 다쳤다. 발목을 삐끗해서 움직일 수 없었다.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민재가 그녀를 발견했다. 지연 스님, 괜찮으세요? 보살님. 지연 스님은 민재를 보고 당황했다. 왜 여기에? 일단 치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민재는 지연 스님을 업었다. 그녀는 거부했지만 민재는 강제로 업고 산을 내려갔다. 지연 스님의 몸은 너무 가벼웠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민재는 가슴이 아팠다. 왜 이렇게 가벼워요? 밥은 제대로 먹는 겁니까? 보살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상관 있어요. 민재는 지연 스님을 절까지 데려갔다. 다른 스님들이 놀라며 달려왔다. 지연 스님, 무슨 일이에요? 발목을 다치셨어요.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스님들은 지연 스님을 의무실로 옮겼다. 민재도 따라갔다. 법운 스님이 발목을 살폈다. 심하게 삔 것 같습니다. 며칠 안정을 취하셔야겠어요. 민재는 밖에서 기다렸다. 1시간 후 지연 스님이 목발을 짚고 나왔다. 보살님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법운 스님이 말했다. 지연 스님, 보살님께 차라도 한 잔 대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연 스님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다.
침묵이 흘렀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마당이 아름다웠다. 보살님, 왜 이 근처에 계세요? 민재는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을 지키고 싶어서요. 저는 지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지연 스님은 차를 마시며 말했다. 보살님,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서울로. 보살님의 삶으로. 싫어요. 나는 여기 있을 거예요. 왜 그러세요? 민재는 지연 스님을 똑바로 봤다. 당신이 날 용서했다고 했죠.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해요. 지연 스님은 한숨을 쉬었다. 보살님, 그것도 집착입니다. 죄책감도 내려놓으세요. 못 내려놔요. 당신은 내려놓을 수 있었지만 나는 못해요. 침묵이 흘렀다. 지연 스님이 말했다. 보살님, 제가 왜 출가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도망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프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2년을 살며 깨달았어요.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다는 거요. 민재는 귀를 기울였다. 보살님과 결혼했을 때 저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댁에 들어가면서 저는 제가 아니게 됐어요. 강민재의 아내, 한성가의 며느리, 아들을 낳아야 하는 도구. 저는 그저 윤서아라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로 살 수 있었습니다. 지연 스님으로. 아무도 제게 아들을 낳으라고 하지 않고 체면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행하고 정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한 사람으로 보지 못해서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보살님도 이제 당신의 길을 가세요. 당신 없이? 지연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네. 저 없이 보살님도 당신만의 길을 찾으세요. 2004년 봄. 1년이 흘렀다. 민재는 여전히 대원사 근처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매일 절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는 마을에서 작은 도서관을 열었다. 지연서가 폐교 직전이던 마을 학교 건물을 임대해서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서울에서 가져온 책 수천 권이 서가를 채웠다. 민재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께 글을 가르쳤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오늘은 어린 왕자를 읽어줄게. 민재는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았다. 재벌 3세의 삶은 버렸다. 이제 그는 그저 강민재라는 한 사람이었다. 한성그룹은 동생 민석이 이어받았다. 부모님은 처음에 민재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제는 포기했다. 다만 어머니 김 여사는 가끔 민재를 찾아왔다. 민재야, 엄마가 잘못했어. 서아한테 너무 잘못했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가 서아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은데 만나줄까?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스님은 이제 평화를 찾으셨어요. 민재는 한성그룹 주식을 모두 팔았다. 그 돈으로 재단을 설립했다. 지연 암환자 지원재단. 여성 암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가족들을 상담하는 재단이었다. 재단 현판식 날 민재는 대원사에 초대장을 보냈다. 하지만 지연 스님은 오지 않았다. 대신 법운 스님이 왔다. 지연 스님의 마음입니다. 법운 스님은 작은 편지를 건넸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보살님,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이 평화를 찾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지연 합장. 민재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만은 않았다. 2005년 가을. 단풍이 물들 때
민재는 오랜만에 대원사에 올라갔다. 일부러 지연 스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었다. 그저 단풍을 보러 갔을 뿐이었다. 법당 마당에서 지연 스님이 낙엽을 쓸고 있었다. 민재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수척했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지연 스님도 민재를 봤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재는 법당에 들어가 절을 올렸다. 108배. 그는 한 번 절할 때마다 속으로 외쳤다. 감사합니다. 서아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죄할 기회를 주셔서 108배를 마치고 나왔을 때 지연 스님이 차를 내왔다. 차 한잔하고 가십시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보살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스님은요? 저도 조용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를 다 마시고 민재는 일어섰다. 그럼 저는 이만. 보살님. 네. 지연 스님은 처음으로 밝게 미소를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잘 사세요. 그리고 이제는 행복하셔도 됩니다. 민재도 미소로 답했다. 스님도 건강하세요. 민재는 산을 내려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연 스님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낙엽을 쓸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기억하며 살았다.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함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댓글로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도 부탁드려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늘봄 드라마였습니다.